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1월 15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예측하다시피 내년 대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18세부터 39세까지 한 2030 세대가 18세까지 포함해서 2030 세대가 대선의 성패를 좌우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고 이제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지역성이라든가 또는 중도냐 아니냐 뭐 좀 무당층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이 2030 세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030은 우리가 늘 어떤 사회가 오면서 이제 그냥 보통 나이 같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나이 든 세대, 뭐 노년층이라든가 장년층 이런 사람들보다 2030은 아직 생각하는 거랑 것이 굉장히 다르다. 옛날에 달랐던 정도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좀 나이 든 사람들 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2030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났다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세대다. 선진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전부가 마땅하다가 아니라 관심 영역이 정치보다는 뭐 생활이라든가 문화에 관심이 있다든가 불공정 같은 걸 못 참는다든가 이런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저희가 2030이었을 때 예를 들면 5060이나 6070 세대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하다. 굉장히 심하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관점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되풀이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세대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의 변수가 되거나 지역성의 변수보다도 오히려 18세부터 2030 세대가 최고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것, 이건 그런 세대가 이제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아직 내년 대선 때 유권자 수는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안 나왔습니다만은 작년 총선, 이때와는 조금은 변화가 있습니다. 큰 흐름은 같을 겁니다만 작년 총선 당시에 유권자가 4,396만 명 됐는데 이 중에서 18세부터 39세까지 즉 2030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 3분의 1이 넘습니다. 34%가 좀 넘습니다. 40대까지 합치면 절반이 넘는 2,330만 명입니다. 54%나 됩니다. 그럼 소위 나이 들었다고 분류할 수 있는 60대 이상은 어떻게 되냐? 60대 이상은 27%입니다. 그러니까 2030보다 7%포인트가 적은 겁니다. 70대 이상은 얼마냐? 70대 이상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도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제 주변 사람들과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2030 세대가 이렇게 3분의 1이나 많은 우리나라 유권자 구성비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때는 수치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막상 또 대통령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면 분석하거나 전망하거나 설명할 때 보면은 다시 자기 기준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참 독특해요. 늘 만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60세 이상은 27%이고 70세 이상은 12%인데 그 언저리 사람들하고 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통체적인 것이 전부가 우리나라가 그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2030 세대는 34%고 40대까지 합치면 53%나 된다. 이 차이 때문에 이거 내가 생각하고 다르구나라는 거 제대로 왜 저런지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마 이런 데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얘기하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이 정치 분야에 대해서 어떤 후보가 좋으냐 나쁘냐 너는 이것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 볼 때는 야, 이 사람, 얘네들은 이렇게 나하고 차이가 있구나. 자녀들이나 친지나 조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리고 저렇게 생각하는 거 깜짝 놀랄 일도 있고,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자기 기준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나이 든 세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이 든 세대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르다는 걸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유튜브 같은 데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젊은 세대가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세력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2030 세대가 중요하다. 근데 2030 세대가 이번에는
조직화, 세력화할 조짐이, 세력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죠. 언론의 오늘자에도 거의 뭐 보도가 안 됐겠지만은 어제 오후에 말이죠. 서울 청계천의 한빛광장에서는 2022년 대선 대응 청년행동 이런 단체가 모임이 주최한 분노의 깃발 행동이라는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전국 대학생회라든가 한국청년연대라든가 대학생 기후행동 등 58개 단체가 부분적으로 참여한 집회라고 합니다. 특이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도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모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어느 당 대변인이 뭐 논평을 냈다는 것보다는 이러는 거지. 인터넷 통해서 타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이들은 한마디로 주장하는 게 뭐냐? 기성정치는 실패했다. 여가 실패하고 야가 실패하는 기성정치는 실패했다. 여의도 널친기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성정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뭘 할당해라, 청년에게 뭐 의석을 달라, 뭐해라 이런 가는 거 말고 우리 힘으로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준비생은 통계 작성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1인 가구의 40%가 주거 빈곤을 겪고 있으며 청년 세대의 우울증 진료는 5년 만에 2배로 증가를 했다. 촛불과 함께 탄생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지만 청년의 삶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 우리가 비싸고 불편한 월세를 전전하는 이유는 높은 땅값을 이용해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회가 열악하고 값싼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12개의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요구안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무리 정당들에서 뭘 공급하고 뭐 정책을 낸다 해도 이 사람 요구 등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야 정당에서 내놓는 것이 정규직 신규 채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라. 공공기숙사 그리고 청년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만들어달라. 등록금 인하하고 대학이죠. 지원사업을 개편해라. 대학 운영 투명성을 확대하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라. 2025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이상 감축해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라. 성폭력 월스트라이크 삼진무기가 아니라 월스트라이크 한 번만 걸리면 어떻게 되는 아웃시키는 월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라.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 청년 고독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다양한 가족 형태와 정체성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등등 12개 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야가 정책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비껴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이런 모임도 있는가 하면 바로 어제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한 홍준표 의원은 어제 플랫폼 청년힘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예고를 했던 건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공개를 해서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사실 관심이 끄는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홍준표 의원이 했다는 것보다는 이 2030 움직임 때문에 이거는 관심을 끈다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의 꿈을 소개한 난에서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청년들을 모두 모이자. 이제 여기로.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은 이곳에 모이자. 꿈과 희망을 잃는 청년들은 이곳에 모이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홈페이지가 공개되자 어제만 해도 게시글이 7,700개가 넘었고 밤 11시를 전후로 해서는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플랫폼 서버에 잠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걸 만든 홍준표 의원은 청년들이 놀이터답게 각종 동아리 모임도 만들고 가입과 탈퇴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청년 앱과 페이스북, 유튜브도 연결되도록 해서 웹서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제 입체적으로 활동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청문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그렇게 이제 거기다가 일일이 자기네게 청년들이 질문하면 거기다 답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부터 이미 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은 측은 당장 이 청년 플랫폼을 활용해 무언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경선에서 2030의 전폭적 지지를 본인이 놀랄 만큼 본인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만큼의 지지를 보였던 만큼 이렇게 모인 홈페이지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조직화되고 굉장히 참여자들이 많고 요란하고 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거기서 뉴스가 생산이 되면은 사실은 언제든지 청년층 표심을 세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청년들이 홍준표 의원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세력화할지도 혹시 모릅니다. 주어는 홍준표 의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야 후보들은 지금 거의 딴 건 다 맞춰주고 2030 표심을 얻게 아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찾아서 관람을 하지 않나, 이들하고 미팅 자리를 만들고 공약을 내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그렇게 표심 잡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이것이 경쟁이 격화돼서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주 4일제 근무라든지 모병제라든지 파격적인 주가저택 제공 등을 공약을 내놓아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뒷받침되느냐, 나라 현실에 대한 논란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만 그런 경쟁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이제 이거 2030 세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걸 볼 때, 그건 움직임인데, 이 사람들을 보는 여야 후보들, 이 사람들은 좀 사정이 좀 묘해졌습니다. 하나는요, 이들이 지지도가 묘하게, 그러니까 정책 트렌드가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리얼미터가 7일하고 8일날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20대에서 남자, 20대 남, 2대남이죠. 2대남은 이재명 20.5%, 윤석열 52.1%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2대녀, 20대 여성은 이재명 26.2, 윤석열 31.5로 여기는 오차범위내예요. 근데 20대 남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남성과 20대 여자는 다른 사람들 같은 20대인가 싶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30대는 어떠냐? 30대 남성은 이재명 35.2, 윤석열 45.5, 30대 여성은 이재명 36, 윤석열 32.8. 여기는 또 오히려 30대 여성은 이재명이 좀 지지가 높아요. 오차범위 내지만 30대 남성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좀 오차범위 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대보다도 특히 이 20대는 2대남과 2대여자가 아주 특이하다. 그리고 특히 20대 남성들이 향배가 아주 굉장히 특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페미니스트 논란이라든지 또는 병역 문제 등과도 관련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남과 여의 표심이 20대를 특히 그렇고 30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는 것,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과 극이다. 이러니까 여야가 젊은 세대라는 뭉뚱그려서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20대 남자를 올린 공약을 내세우면 20대 2대녀가 반발할 수도 있고, 이걸 한꺼번에 잘 어우르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쉽지도 않다 이거죠. 어쩌면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말고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젊은층 공략의 내부적인 약점이랄 게 좀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진영에는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같은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그리고 팬덤을 가진 사람, 물론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나이든 세대가 아니라 2030 세대가 볼 때도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준석 대표 같은 상징성을 가진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변에는. 나이든 세대들이 대신 청년들에게 2030에게 나이든 문법으로 접근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령 이렇게 보십시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하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하고랑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럼 윤석열 대표는 어떤 약점이 있냐? 홍준표, 아까 얘기했듯이 2030의 지지를 받았고 2030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던 홍준표 의원은 이번 대선은 아예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라면서 불참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경선에 승복을 했지만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 후보 쪽이 경선 후에 홍준표 의원을 자꾸 만나려고 했는데도 잘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윤 후보 측에 지금도 뭐 사무총장을 누구를 하느니, 총괄선대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니, 뭐 누구를 어떻게 하느니 문제 때문에 약간의 갈등처럼 보이는 것, 그것도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 또는 윤석열 후보 측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문제를 떠나서 저 문제를 보고 있는 2030인내는 어떻게 보일까?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결국은 이들 2030 세대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아니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부터가 이번 대선에서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사정상 개인 사정상 방송이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